네, 64페이지에 9번. 네, 민감정보 이야기가 나오죠. 민감정보. 과거에는 이렇게 길게 안 써 있었습니다. 이 법은요, 이렇게 사상, 신념, 노조, 정당 가입 탈퇴, 정책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 주체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서 일정한 경우는 이제 처리를 하여서는 안 된다 이게야. 네. 이런 내용들을 이제 뭐 어떤 사례가 뜨면은 써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유 식별 정보 요것도요, 그죠? 식별 정보, 주민번호나 여권번호, 자동차 운전 번호, 운전면허 번호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누구의 정보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정보, 이걸 특별히 고유 식별 정보라고 합니다. 이것도 함부로 정보를 처리할 수는 없어요. 그 박스 안에 있는 경우만 제외하고는 뭐 정보 주체가 동의를 한다면 가능하겠지. 그러나 처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11번에 주민번호 이야기가 나와요. 네, 주민등록번호. 요거는 사실 식별번호의 하나지요. 식별번호 하나인데 주민번호는 특별히 별도의 조문으로 이렇게 빼놓은 것이에요. 주민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다만 이제 법률이 주민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는 괜찮죠. 예를 들어서 뭐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수사를 할 때 이 사람의 과거의 범죄 경력 같은 걸 조회하려면 신원을 파악해야 되죠. 그래서 번호를 청구하는 경우, 요구하는 경우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처럼 개인정보 처리자는 주민번호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고요. 다음 페이지 위에 보면, 자 65페이지 위에 주민번호를 처리할 때도요, 우리가 인터넷 홈페이지 회원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지. 그러나 그때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회원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번. 요게 이제 영상정보 처리기기다. 작년에 나왔으니까, 네, 작년에 40점짜리로 나왔기 때문에 금년에 뭐 그대로 똑같이 40점으로 나올 가능성 거의 희박하긴 하지만 어떤 다른 문제에 묻어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걸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첫 번째 1번 보시면 동그라미 1번, 누구든지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상정보 처리기를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죠. 그럼 박스 안을 보시면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범죄 예방 및 수사,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 교통단속, 교통정보의 수집 분석 제공, 이제 그러한 경우에만 합니다. 그리고 자, 그 다음에 또 설치할 수 없는 곳이 또 있어요. 다수인이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거, 내부죠.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건 안 됩니다. 다만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교도소 같은 경우, 교도소 정신보건시설, 그러니까 정신병원이지. 여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또 가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요보호의 요주의의 대상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자 3번에 보시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라는 말이 나왔죠. 자 이걸 CCTV 설치할 때는 공청회, 설명회 개최 등 절차를 거쳐서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4번 뭐라고 돼 있죠? 거기 안내판, 네, 안내판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요 지역이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CCTV의 관리자는 누구입니다. 등 이러한 내용들을 그 목적, 설치 목적 이런 것들을 설치하도록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걸 사용하면 안 되겠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한번 설치된 걸 임의로 막 조작을 하거나 하면 안 된다는 것이야. 방향을 바꾸거나 그러면 안 돼. 그리고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영상이라는 명칭이 들어간 거죠. 자, 6번도요.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속보에 당연히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기관에다가 이 CCTV 설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 있어요. 13번 이전 제한이죠. 정보를 이전 제한한다. 영업 양도를 할 때 개인정보 처리자, 가령 은행이 다른 은행에다가 그 회사를 양도하는 수도 있겠는데 그럴 때는 정보 주체가 알려줘야 돼요. 그렇죠?
가령 A은행이 B은행을 뭐 합병한다거나 하는데 나의 정보가 B은행에 있었던 거야. 그러면은 이러한 사실들을 나한테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제 A은행에도 내 정보가 있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정보 주체도 알도록 알려줘야 한다는 것이 있어요. 그다음에 괄호 13은 개인정보 취급제에 대한 감독.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개인정보인데 형인정보. 저 오탈자가 났네요. 자, 66페이지에. 네,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입니다. 안전한 관리. 자, 29조. 개인정보 처리자는 분실,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수립하고 공개해야 되고, 이건 쭉 읽어보세요. 특별히 그다지 이렇게. 네. 근데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 생략할 수가 없어서 적어놓은 거니까 읽어보세요. 68페이지에 가면 개인정보 보호 인증제도도 있잖아요. 행자부 장관이 인정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보호가 이 법령에 따라 잘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서 일반인들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괄호 5번으로 내려오면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도 있다라고 나오죠. 영향평가. 이런 것도 이제 예전에는 없었던 내용들이니까 이것도 한번 읽어둘 필요가 있겠네요. 영향평가에 대해서 설명하라.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약술 형식으로. 자, 보시면 공공기관의 장이 이제 영향평가를 한다는 거죠.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파일의 운영으로 인해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러한 영향평가를 해서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자, 행자부 장관은 이러한 영향평가 결과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 5번 행자부 장관은 영향평가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가 육성, 그다음에 영향평가 기준 개발 보급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요. 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괄호 6번은 개인정보 유출 통지 신고 제도 등에 대해 설명하라.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뭔 얘기냐면 뭐 은행이나 통신회사가 이제 시민들의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혹시 뭐 해킹을 당하거나 해서 유출되는 경우가 정말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이럴 때 어떻게 처리할 거냐를 물어볼 수가 있어. 자, 자 생각해 보세요. 은행이 즉 개인정보 처리자가 그 고객들의 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면 일단 정보 주체에게 알려야죠. 그럼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알리라는 겁니다. 자,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 그리고 시점, 경위, 네, 그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고객님 여러분이, 그죠? 정보 주체인 고객님들께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방법에 관한 정보, 그리고 그 은행 자체, 우리들은 어떻게 대응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어떤 식으로 구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필요한 경우 연락처까지 알려주도록 이 내용을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 처리자는 알려주기만 하면 돼요? 아니죠. 이제 유출됐으니까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사회적으로 정말 큰 우려될 만큼 대량의 어떤 정보가 유출됐을 때는 국가 차원에서도 관리를 해야 되므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즉시 행자부 장관 또는 전문기관에 신고해야 됩니다. 전문기관이 아마 이게 인터넷진흥위원회인가라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신고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7번 이제 과징금 부과. 네. 과징금 부과는 뭐 이 법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개별 행정법상의 과징금 부과가 많으니까 5억 원이네요. 그죠? 5억 원 이하의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부과하는 거예요. 70번 문제. 70번 문제 보시면 70페이지에 가세요. 70페이지에 가면 주체의 권리 보장. 네, 정보 주체. 그래서 재작년인가요? 정보 주체의 권리, 정보 주체 권리를 이제 설명하시오. 악시 문자가 한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쭉 하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대략적인 사항만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 개인정보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의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지. 과연 어떤 정보를 이 법인이 보관하고 있는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쓰면 되고. 다만 이제 그 개인정보 처리자 입장에서는 열람 청구를 거절할 수도 있어요. 거절할 수 있는 게 바로 박스 안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됐을 때, 그리고 만약에 열람 공개가 되면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을 때, 그리고 조세, 부과, 징수, 환급 업무와 관련되는 거, 그리고 학교, 오른쪽 표지면 학교에서의 성적 평가,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학력, 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 업무, 그리고 보상금, 급부금 산정과 관련해서 현재 진행 중인 업무, 기타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등은 열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권리로서 개인정보 정정 청구권이 있어. 그리고 삭제 청구권도 있어요. 열람을 해봤더니 나의 정보가 잘못됐어. 그러면 좀 바꿔주세요. 고쳐주세요. 그 다음에 아예 그냥 삭제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수가 있다. 이거죠. 거의 잊혀질 권리 어쩌고 나왔죠? 2012년 유럽연합이 잊혀진 권리를 언급한 이후로 이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이제 법률에 나온 얘기가 아니고 제가 써놓은 거예요. 제가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개인정보 정정 삭제가 중시되고 있다. 사실 참고로 우리나라도 이 개인정보보호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요, 개인정보의 삭제 청구권이라는 걸 명시적으로 규정한 적이 없어요. 개인정보의 삭제 청구권. 이건 이제 최근에 들어온 거죠. 기껏해야 예전에는 개인정보의 정정 청구권 같은 것만 규정돼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삭제 청구권도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제 잊혀질 권이에요.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보세요. 3번. 3항이죠. 만약에 이렇게 삭제 또는 삭제할 때는 다시 살아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되겠어요. 네, 그리고 6번처럼 만약에 이렇게 지금까지 정보유치는 열람 청구할 수 있고 정정 청구, 삭제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거부한다. 이렇게 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어요. 괄호 3번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와 같은 권리도 새롭게 규정이 되었습니다. 내 정보가 처리되고 있는데 그 처리 과정을 잠시 정지해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지해야 됩니다. 그렇죠. 물론 예외도 있겠지. 예외는 이제 다음 페이지에 가시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 법령상 의무를 준수할 때.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할 때. 그리고 공공기관이 다른 소관 업무 수행할 수 없을 때. 만약에 처리하지 않으면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요구를 거절했을 때는 거절하는 이유도 밝혀야 되겠고요. 밑에 박스 밑에. 쭉 내려와서요. 괄호 4번도 보시면 정보 주체는 2번 만 14세 미만 아동 법정 대리는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괄호 5번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 그런데요, 우리가 이 법률이 아니더라도 사실 개인이나 단체가 일반 시민의 정보를 잘 관리를 하지 못해서 손해를 끼쳤으면 민법에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데 특별히 이러한 규정을 둠으로써 개인정보와 관련해서는 이 정보 주체를 특별히 더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민법과 다른 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규정들이 왜 있는 거 아니? 지금 72페이지 하는 거죠. 5번에 손해배상 책임. 우리 민법은 그 손해를 입은 사람, 즉 피해자가 모든 것을 입증해야 돼요. 피해자의 입증 책임입니다. 그럼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쭉 있어요. 가해자가 위법한 행위를 했다.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고의과실. 가해자가 이제 고의과실 행위를 저질렀다. 라는 것도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 현재 이 동법을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있죠?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이건 누가 입증하느냐? 자기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자가 입증하는 거야. 처리자. 개인정보 처리자가 나는 고의가 없었습니다. 또는 나는 과실이 없었습니다. 이걸 입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입증 책임이 반으로 넘어간 거지.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은 범위에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괄호 6번 법정 손해배상이 나오는데 이거는 법률상 특별히 규정해 놓은 조문이에요. 그래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 범위 내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73페이지 맨 아래 개인정보 분쟁 조정위원회가 있죠. 개인정보 분쟁 조정을 위해서 이러한 위원회를 두는데 위원장 1명과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가시면 괄호 2번에 이러한 위원회의 위원들은 신분 보장이 잘 되고 있어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함부로 면직시키거나 해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괄호 3번 뭐 재적 기피 회피가 나오는데 이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지. 그래서 공정하게 처리를 못할 수 있는 거나 위치에 있는 위원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해당하면 법률에 규정이 있는 사람들은 박스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재척당하는 겁니다. 네, 괄호 4번. 자, 개인정보와 관련돼서 원래 개인정보상의 분쟁이 발생하면 법원에다가 민사법원에다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행정기관인 분쟁조정위원회에다가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쪽에서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청구를 받게 되면 그 신청 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됩니다. 자, 맨 아래 74페이지 맨 아래 처리기간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해야 돼요. 조정안을 작성해서 이제 통지를 하겠죠. 통지를 하면 자, 오른쪽 페이지에 괄호 7번 보세요. 조정 전 합의 권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이렇게 조정안을 제기하기 전에 합의 권고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하시오. 이렇게 권고합니다. 그러니까 합의가 안 되니까 결국은 조정으로 들어가는데 자, 괄호 8번. 자, 괄호 8번. 이제 60일 이내에 조정안 작성해야 됩니다. 조정안에는 그 박스 안에 있는 내용, 조사 대상, 침해 행위 중지, 원상 회복, 손해배상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박스 밑에 보듯이 당사자에게 이런 조정안을 이제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위원회 측에서 이 정도 뭐 손해배상 500만 원 정도에서 우리 여러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려야 돼요. 만약에 알리지 않으면 이러한 내용을 조정을 거부하는 것으로 봅니다. 내가 알려야 된다고 했는데 말을 바꿀게요. 자, 알려야 되는 건 법적 의무는 아니고 이제 가만히 있으면은 거부했다는 뜻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 대신 반대로 이제 수락을 하게 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즉 판결이 확정된 것과 마찬가지로 보는 것이에요. 자, 괄호 9번은 조정위원회가 이제 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 사안을 검토해 보니 이것이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치 아니하다. 네. 그리고 부정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조정 신청이 되었다라고 인정하면 조정을 거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맨 아래에서 두 번째 줄. 조정을 한참 진행 중에 있는데 한쪽 당사자가 만일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이라 하면 법원에다가 판사한테 이걸 물어보겠다는 거지. 그렇게 되면 이 행정기관에 불과한 조정위원회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리를 중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재판이 우선이지. 그러니까 조정위원회에서 아무리 조정해도 소용없어요. 재판 판결에 따르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일단 처리를 중지하고 당사자에게 알립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그 분쟁 조정 이야기였고요. 76페이지에 가면, 페이지 76페이지에 가면 집단 분쟁 조정이 나오잖아요. 집단 분쟁. 원래 이제 그 특별한 특정인들끼리 조정하는 분쟁이 벌어지겠지만 이 정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어느 한쪽에 뭐 수십만 명, 그죠? 많은 경우 뭐 수백만 명도 이러한 당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유형으로 다수 이게 발생할 수가 있어. 그럴 때는 집단 조정, 분쟁 조정 절차를 개시할 수가 있어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60일이네요. 그죠? 동그라미 7번 보시면 60일 이내에 집단 분쟁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6페이지 아래에 단체 소송 이야기가 나오죠. 단체 소송. 76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단체 소송. 소송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원에다 제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분쟁 조정이니까
분쟁조정위원회, 행정기관인 분쟁조정위원회에다가 제출하는 것이고, 요거는 소송입니다. 다만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직까지는 우리가 단체 소송 제도를 만들었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다. 즉 처음에 단체 분쟁, 집단 분쟁 조정 절차를 거치고 그 다음에 단체 소송 가도록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피해자가 뭐 수십만 명이다 하면은 소송을 누가 제기하냐면 일일이 그 피해본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소송 제기하는 게 아니라 박스 안에 있는 다음과 같은 단체가 이걸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 소송이에요. 첫 번째로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로서 소비자 단체로서 그 밑에 여러 개의 그러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를 말합니다. 정관에 따라 상시적으로 정보 주체의 권익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한 단체일 것, 단체의 정회원수가 1000명 이상일 것, 그리고 등록 후 3년이 경과했을 것. 이러한 요건 가나다를 모두 갖춘 그런 소비자 단체가 단체 소송 제기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비영리 민간 단체다. 그런데 100명 이상의 정배 주체로부터 단체 소송 제기를 요청받았을 것.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삼고서 최근 3년 동안 활동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단체 구성원 수가 5,000명 이상일 것 등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을 것. 그 다음에 괄호 2번에 보면 전속관할은 지방법원, 법원 합의부에 의해서 처리합니다. 합의부면은 판사가 3명이라는 뜻이에요. 중요한 사건들일수록 합의부에서 합니다. 괄호 3번은 넘어가고 괄호 4번. 자, 확정 판결이 나게 되면 만일 확정 판결 중에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즉 원고가 패소하는 거예요. 패소, 지는 거지. 이렇게 되면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는 다른 단체는 단체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다 이런 경우는 되겠어요. 78페이지에 갑니다. 보칙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적용의 일부 배제, 금지행위. 네, 괄호 2번 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 거짓 등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면 안 되겠어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면 또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하면 안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괄호 3번 비밀 유지 조항도 있어요. 위에서 봤던 그 개인정보 박스를 보면요, 박스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 그다음에 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분쟁 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면 안 되고 직무상 목적의 용도로 이용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79페이지 아래에 괄호 4번 의견 제시 및 개선 공고 나오는데요. 행자부 장관들 쭉 나오죠. 주어가 지금. 행자부 장관은 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요. 동그라미 3번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장도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실태 개선을 권고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괄호 5번 침해 사실의 신고 등. 자, 개인정보 처리자가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권익을 침해받은 자는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가 있어요. 행정부 장관은 이와 같은 신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되고요. 네, 괄호 6번 시정조치. 행자부 장관은 다음과 같이 조치를 명할 수 있어요. 행자부 장관이 조치 명하는 거예요. 침해행위 중지하라. 개인정보 처리 일시적으로 정지하라. 그 다음에 박스 밑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도 무슨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지자체, 국회, 법원 또 조치 명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페이지에 고발 및 징계고 요거는 이런 것들은 읽어보세요. 내가 안 하겠습니다. 네. 됐어요. 이렇게 해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살펴봤어요. 개인정보보호법. 그러면 이제 82페이지로 가면 법률이 바뀝니다.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작년에 2015년도에 개인정보 보호에서 큰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번엔 또 여러분 금년엔 또 정보공개법을 잘 공부하셔야 될 것 같으네요. 82페이지에 2절입니다. 제가 간단히 그냥 정보공개법이라고 할게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와 관련 정보공개법. 정보공개는 조금 전에 배웠던 내용하고 다르죠. 어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보유해서 관리하는 정보가 있으면 여기 정보가 있죠. 이제 국민이 모든 국민은 여기에 대해서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공개를 해달라 이렇게 청구하면 공공기관이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이면 공개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공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거절하면 국민은 그 거절한 내용이 부당하다, 위법하다. 그러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제기를 통해서 이를 다툴 수가 있습니다. 자, 정보공개제도의 의의. 국민은 국가가 보유하려고 하는 정보에 접근해서 이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도록 국민은 국민에게 이러한 정보공개 청구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는 정보공개 의무를 지게 하는 제도다. 그럼으로써 오픈 가버먼트, 열린 정부, 투명한 정부를 지향하는 제도입니다. 그 괄호 2번에 정보공개 유형하면서 박스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도 정보공개 나의 이익과 관계없이도 시민들은 언제든지 정보공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보공개법이 있고, 입법 예는 여러분 읽어보세요. 이것도 스웨덴 1949년 꽤 오래됐죠. 정보공개 청구. 우리나라는 1990년대 말쯤에 와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정보공개법이 만들어집니다. 90년대 말에. 96년이군요. 96년에 이제 법이 처음 제정됩니다. 굉장히 선진국에 비해서 늦었다 이것이. 83페이지에 정보공개의 필요성 나오니까 이것도 읽어보셔야 돼요. 필요성뿐만 아니라 문제점까지. 필요성 파트는 국민의 알 권리를 비롯해가지고 행정의 투명성, 민주성, 효율성 이런 좋은 얘기 쭉 쓰면 되겠는데 문제점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 문제점, 정보공개가 마냥 좋은 것이냐. 첫째로 과도하게 정보공개되면 국가기밀이나 개인정보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이 굉장히 과중해집니다. 기업비밀이 악용될 가능성. 기업비밀이 공공기관에 보관되어 있을 때 악용될 수 있고, 부실한 정보 때문에 정보질서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고, 최근에는 정보 격차라고 해서 정보도 일종의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이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여기 보면 정보 무능력자, 어린아이나 노인분들 컴퓨터 사용도 제대로 못하는 노인분들은 아무래도 젊은 계층에 비해서 정보 면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정보 격차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거 나옵니다. 근거가 이제 헌법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아까 우리 전 시간에 기억나십니까? 개인정보 보호의 헌법적 근거는 몇 조? 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10조의 행복 추구권 등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건 뭘까? 청구할 수 있다. 국민의 알 권리라는 기본권에서 나옵니다. 국민의 알 권리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죠. 정부가 공무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다 알 권리가 있는데 국민의 기본권인데 과연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냐 이거야. 이 헌법에는 알 권리란 말 자체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어떤 조문에서 도출시켜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러 견해가 있어요. 행복 추구권 10조, 21조 표현의 자유, 그리고 기타 무슨 어떤 헌법적 원리로부터도 찾습니다. 국민주권 원리. 왜냐하면 국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알 권리가 있는 거야. 인간의 존엄, 행복 추구권 등등 해서 있다. 거기 동그라미 2번에 표현의 자유라고 하던데 특히
예, 표현의 자유에서 온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씁니다. 표현의 자유. 21조가 그죠? 그럼 헌법 21조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가지고 표현의 자유라고 보통 불러요. 국민들이 의사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의사 표현하잖아. 언론을 이용해서 출판, 책, 그리고 집회 시위하는 거죠. 그리고 단체를 결성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뭐 시민단체 결성해서 표현합니다. 이런 걸 이제 표현의 자유라고 하고요.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뭐라고? 알 권리 차원에서 알 권리 이용이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알아야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지. 아니, 알아야 표현할 수 있지. 그러니까 알아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 청구권이 표현의 자유에서 나오는 거예요.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의 관계가 바로 이제 84페이지 위에 나오죠. 클리어박스. 그러니까 여러분 읽어보시고 그 박스 맨 아래쪽에 밑줄 쳐 있잖아요.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두 번째 이제 법률적 근거가 바로 우리 지금 정보공개법을 말합니다. 1996년에 제정된 것이고 시행은 아마 이제 1년쯤 후에 시행됐을 거예요. 개별법에서도 개인의 정보공개 청구권과 관련된 규정이 많다. 시민들이 민원사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 수 있도록 편람을 설치하도록 한다는 점, 그리고 도시계획안을 만들었을 때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공보에다가 공고를 합니다. 도시계획안 공고하는 것도 결국은 정보공개를 해주는 것이냐 아니냐 이 말입니다. 오른쪽 페이지에 조례 이야기가 나오는데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법규범으로서 지방의회가 만드는 것인데 여기 과거에 중요한 판례가 하나 거기 있습니다. 1992년인가요? 네, 청주시의 정보공개 조례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 당시만 해도 정보공개법이 없었던 시절인데 청주시 의회가 이걸 만들었더니 청주시장이 대법원에다가 이른바 기관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판례가 바로 거기에요. 그 밑에 있는 판례. 밑줄 친 부분에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는 아니지 않느냐. 정보공개 업무가. 그러니까 상위법의 근거가 없어도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주요한 내용이에요. 정보공개법의 주요 내용. 첫 번째 목적 및 공개의 뜻 나왔습니다. 목적은 아까 했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서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합니다. 자, 여기서 공개라 하는 것은 뭐냐? 공개는 뭘 오픈하는 게 공개인데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 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열람, 그러니까 눈으로만 보거나 아니면은 아예 복사 청구할 수 있어요. 사본, 복제품을 주거나 등등. 이러한 것이 공개입니다. 공개한다는 것이고 적용 범위. 일단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죠.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 공공기관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뒤에 자세히 나옵니다. 그러나 국가안전보장이나 정보 관련 업무 여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지자체 사무에 관해서도 아까 봤듯이 조례를 정해서 정보공개 절차를 정할 수 있도록 했어요. 3번 공개의 원칙입니다. 비공개가 아니라 우리 법은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했어요.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실 속에 있는 공무원들은 솔직히 말하면 비공개가 원칙인 것처럼 막 행동을 합니다. 행정사가 되실 여러분들은 나중에 이제 시민들 편에 서서 정보공개 청구할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이것이 공개되어야 한다는 사유를 적극적으로 밝혀서 이런 이 공개, 정보 공개 원칙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어요. 원칙이 공개야. 그러면 예외적으로 비공개한다는 것이죠. 우리 구조 1항이 바로 우리 법률 구조 1항은 8가지의 비공개 사유를 규정해 놨습니다. 이제 어떤 내용인지 조금 이따 볼 거예요. 그리고 4번 정보공개 청구권자라고 나오죠. 정보의 청구자. 누가 정보공개를 청구하느냐? 모든 국민이라고 해야지. 모든 국민.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에요. 따라서 이해관계자가 아닙니다. 우리 법은 그냥 국민이라고 돼 있어. 어떤 특정인의 이해관계가 필요하지 않고 알고 싶으면 물어보면 돼요. 그럼 이 국민은 자연인도 있는 것이고, 법인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비법인도 있습니다.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이런 경우도 참 그러니까 범위가 굉장히 넓죠. 심지어는 외국인도 있더라. 외국인은 원래 국민은 아니지. 그러나 외국인은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그리고 학술 연구를 위해서 체류한다. 또는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단체의 경우, 외국인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괄호 2번 그 이야기예요. 그 밑에 판례 학습 좀 볼까요? 요 국민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 자연인은 물론이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도 포함됩니다. 그리고요,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의 경우에는 설립 목적도 불문합니다. 영리법인이건, 영리단체건 비영리단체건 간에 목적도 불문하고 국민이에요, 전부 다. 그리고 2번 원고 적격의 범위를 굉장히 넓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만약에 청구했다가 기각당하는 경우, 즉 공공기관이 정보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원고 적격, 즉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원고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원고 적격이야. 우리 판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구했다가 기각당하면, 내가 청구했는데 기각, 즉 거부 처분을 당하는 경우 자체가 이러한 원고 적격을 준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판례 얘기하는 거죠.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 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이기 때문에 원고 적격을 갖습니다. 넓게 해석합니다. 권리 남용 나왔어요. 권리 남용. 원래 우리 민법에서 권리 남용은 객관적으로 이제 권리 보호할 만한 권리의 내용을 벗어나는 게 권리 남용이고, 주관적으로는 자기에게 이익이 없으면서 상대방에게 오직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게 권리 남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보공개 청구도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 자신에게 별 이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 지속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게 이제 권리 남용이 돼가지고 국가가 보호를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자, 어떤 경우가 권리 남용이라고요? 우리 판례 문구에 따르면 두 번째 줄 끝에 오로지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구하고 있다는 등의 요 경우가 권리 남용이야. 따라서 그렇지만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것을 함부로 권리 남용이라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자, 그리고 88페이지 1번에서 공개 대상 정보죠.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말해요. 그러니까 공공기관. 따라서 첫 번째로
그러면 공공기관이 무엇이냐가 문제가 되겠죠. 이 법이 말하는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이 먼저 속합니다.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들, 이게 다 국가기관이고 필요한 경우에 청구하면 돼요. 지방자치단체 물론이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죠.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리하고 집행하는 법률인데 매해 이 법률에 따라서 공공기관이 지정이 됩니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이렇게 돼 있죠. 이것도 잘 봐두시는데 박스 안에 보시면 이렇게 시행령으로 정한 기관들은요. 첫 번째 각급 학교가 있어. 각급 학교라고 돼 있죠. 1번. 그러면 여기는 자 공립학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도 포함된다는 점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립학교에 대해서도 사립학교가 예산이 어떻게 정확하게 정책이 되는지 그리고 사립학교 운영위원회 있죠. 사립학교 운영위원회 회의록 같은 걸 정보공개 청구할 수 있어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나 지방공단 들어가겠고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 정부산하기관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특수법인 그리고요 사회복지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까지 더합니다. 보니까는 주변에 어떤 큰 교회가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수도 있습니다. 교회 이름으로 좋은 일 하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교회 이름으로 복지관을 운영함으로써 장애인이나 노인분들 이런 분들 재활치료해주고 하는데 그 기관들 중에 국고 보조금을 받을 때 문제는 거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게 된다면 그 예산이 잘 쓰여지고 있는지를 국민이 알 권리 차원에서 통지를 해야 되므로 공개 대상, 청구 대상에 속합니다. 보조금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